혹시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핑 돌면서 아찔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가끔 그런데요. 대부분은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또 남들은 괜찮은데 혼자만 유독 덥거나 추운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증상들이요. 사실 이게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자동 조종 장치, 자율신경계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심층 분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24시간 생명을 유지하는 이 시스템은 대체 무엇인지,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부터 최첨단 검사 방법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단순히 어려운 의학 용어를 나열하는 그런 시간은 아닐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해석하는 법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오늘 대화가 끝날 때쯤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흥미로운 여정을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율신경계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름만 보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 같거든요. 그 표현이 거의 정확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심장이 계속 뛰고 또 숨을 쉬고 체온이 유지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모든 기능을 알아서 조절하는 총사령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 항상성의 핵심이죠. 자동차로 치면 완전 자율주행 모드 같은 거네요. 운전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엔진 온도를 맞추는 것처럼요. 자료를 보니까 이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둘의 관계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바로 그 두 가지가 자율주행의 핵심 엔진입니다. 가장 쉬운 비유는 역시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예요. 교감신경이 바로 엑셀러레이터입니다. 흔히 싸움, 도망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을 각성시키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고요. 또 바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를 만났을 때 전력 질주로 도망갈 수 있게 몸을 비상 상태로 만드는 거군요. 그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은 정확히 그 반대겠네요. 맞습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 소화 반응을 담당하는 브레이크죠.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소화기관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건강한 상태라는 건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상황에 맞게 서로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엑셀과 브레이크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장신경계라는 건데 이걸 제2의 뇌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좀 공상과학 소설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불릴만 합니다. 장신경계는 소화, 흡수 같은 위장관의 복잡한 기능을 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비교적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신경망이거든요. 물론 엑셀과 브레이크,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절을 받으면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지만 그 자체로도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배가 아프거나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뇌와 장이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완벽해 보이는 자동 조종 장치, 이 엑셀과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자율신경계 장애라고 부르던데 엑셀이 못대로 밟히거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를 상상하면 될까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증상도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된 게 심장혈관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일어설 때 브레이크가 고장나 혈압을 제대로 못 올려주면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요. 이게 바로 기립저혈압이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을 유발하죠. 그래서 단순히 빈혈이라고 생각했던 어지럼증이 사실은 이 신경계 문제일 수 있다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자세 빈맥 증후군, POTS라는 건 또 다른 경우인가요?
네, POTS는 좀 더 특이한 경우예요. 이건 브레이크보다는 엑셀이 과도하게 밟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혈압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마치 전력 질주를 하듯 미친 듯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분당 120, 130회까지 올라가니 환자 입장에서는 몸이 계속 보이지 않는 패닉 상태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만히 서 있는데도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상태라니 와, 정말 힘들겠네요. 근데 증상이 심장 혈관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요? 땀 조절 문제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체온 조절 시스템에 고장이 나면 땀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안 나거나 이걸 무한증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너무 많이 나는 다한증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 땀이 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열을 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전혀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자료에서는 열불내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분들이 무심코 운동을 하다가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증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소화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조기 포만감이나 변비, 설사 같은 것들이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의외였어요. 맞아요. 그 제2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 외에도 손발의 혈관이 제대로 수축 이완을 못해서 병적으로 차가워지거나 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겨 소변 조절이 어렵거나 침 분비가 줄어서 입이 마르는 등 정말 다양한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원인을 찾는 것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정교한 시스템은 왜 고장이 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당뇨병을 꼽고 있더라고요. 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가장 고전적이고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당뇨병이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태는 신경세포에게는 일종의 독성 환경과 같아요. 비유하자면 엔진 오일을 갈아주지 않고 계속 과열 상태로 엔진을 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그 열 때문에 섬세한 전선들, 즉 신경 섬유들이 녹아내리고 손상되는 거죠. 아, 혈당에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거군요. 그냥 당뇨가 원인이다라고 아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다른 원인들도 있나요? 그럼요. 자료에서는 파킨슨병 같은 뇌 자체의 문제나 척수 손상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 주목받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이에요. 심한 감염을 앓고 난 뒤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혼란을 일으켜서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경계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가면역 반응이죠. 이로 인해서 갑자기 자율신경계의 자동 조종 기능이 망가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네, 그 외에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나 심한 탈수 상태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지점입니다. 심장 박동이나 땀 분비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제 의지대로 조절할 수도 없는 이 신경의 기능을 대체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부터 좀 알아보죠. 바로 기립성 활력징후 측정입니다. 특히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호소하신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검사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하게 5분 정도 누워서 안정을 취한 뒤 혈압과 심박수를 잽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서게 한 뒤 1분 후, 3분 후에 다시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해서 누워있을 때와 비교하는 거죠. 누웠을 때와 일어섰을 때의 변화를 보는 거군요. 거기서 어떤 숫자를 봐야 하는 건가요? 자료에 명시된 기준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일어선 후 3분 안에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높은 쪽 혈압이 20mm 이상 뚝 떨어지거나 낮은 쪽 혈압이 10mm 이상 떨어지면 기립저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 기준이 딱 정해져 있군요. 네, 우리 몸의 혈관이 제때 수축해서 뇌로 가는 혈압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 기능이 고장났다는 명백한 증거죠. 반면에 혈압 저하는 거의 없는데 심박수만 분당 30회 이상 치솟는다면 앞서 말한 POTS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고요. 혈압계만 있으면 집에서도 대략적인 경향은 파악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병원에서 받아야겠지만요. 그럼 병원에서는 더 정밀한 검사들을 하겠죠? 물론입니다. 자율신경계의 각 기능을 더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여러 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브레이크, 즉 부교감 신경의 기능을 보는 심호흡 검사가 있습니다.
1분에 6회, 그러니까 10초에 한 번 골로 아주 천천히 심호흡을 할 때 심장 박동의 변화폭을 보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숨을 들이쉴 때 심장이 빨라지고 내쉴 때 느려져야 하는데 이 변화폭이 거의 없다면 브레이크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 신경 기능을 알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자료에 나온 기립경사대 검사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본격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어떤 검사인가요? 네, 틸트 테이블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특히 원인 불명의 실신을 반복하는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특수 제작된 침대에 환자를 눕히고 안전벨트로 몸을 고정한 다음 침대 각도를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세워요. 그 과정 전체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혈압과 맥박이 어느 각도에서 어떤 형상으로 변하는지 관찰하는 거죠. 실신이 유발되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땀 분비 검사였어요. 특히 체온 조절 땀 분비 검사, 그러니까 TST는 마치 몸의 지도를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땀 분비 지도를 그리는 검사죠. 먼저 검사실의 온도를 높여서 인위적으로 환자의 체온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신에 노란색 특수 가루를 발라요. 이 가루는 땀 같은 수분과 만나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 기능이 정상이라 땀이 잘 나는 부위는 보라색으로 변하고 신경 손상으로 땀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긴 부위는 땀이 안 나니까 원래 가루색인 노란색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더운 방에 들어가서 온몸에 가루를 바르고 있는 거네요. 검사 과정이 꽤나 힘들겠는데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는 검사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땀이 나지 않는 영역을 지도처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경 손상의 범위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정보를 제공해주죠. 그리고 이 검사 결과는 바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안전과 직결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까 땀이 안 나면 운동 시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TMTST 검사에서 땀 분비 기능이 전신에 걸쳐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땀으로 열을 식히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 중 열사병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시원한 환경에서 운동은 하고 또 운동 중간중간 물을 뿌리거나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서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심장 박동부터 체온, 소화까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증, 심궤양진, 땀 조절 이상, 소화불량 등 정말 온몸에 걸쳐 다양한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고장을 찾아내기 위해 누웠다 일어나는 간단한 테스트부터 몸의 땀 지도를 그리는 정밀 검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뒤에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막연하게 느껴졌던 내 몸의 증상들을 이해하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자료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장신경계를 떠올리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제2의 뇌라 불리는 장과 우리 몸의 자동 조종 장치가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혹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십 조개의 미생물들이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기분뿐만 아니라 심박수나 혈압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연결고리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